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방금 뭐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라 컨볼루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왜 라플라스 변환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던 건데 마지막을 보면 그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제 인테그랄, 그러니까 적분을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인풋과 시스템 펑션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의 곱으로써 우리가 YS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과 값을 그러니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라플라스 변환이 지금 왜 중요하고 그리고 컨볼루션과 라플라스 변환이 왜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써서 못 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 전달함수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HS라고 하는 펑션이 나왔을 거야. 그거는 우리가 16장에서 다룰 거예요.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전달 함수가 라플라스 도메인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아까 그러니까 그 써 있던 것 중에 타임 도메인에서 HT라고 하는 impulse response라고 하는 impulse 응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 얘가 하는 역할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하는 함수예요. 시스템의 특성을 정의하는 함수고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게 HS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트랜스퍼 펑션 혹은 전달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전달 함수에 관련된 얘기는 16장에서 다룰 거예요. 우리가 15장 끝나고 나면 16장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16장에서 요 얘기가 나올 거고 우리가 회로의 응답을 구할 때 이 전달 함수를 가지고 이제 푸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거를 우리가 했었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부분 분수 전개라는 것,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나왔던 얘기가 이거예요. 일단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라플라스 변환된 형태의 함수식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높으면 그때는 그냥 그 분모를 우리가 인수분해나 아니면 근해공식을 써서 극점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한번 그러니까 분자를 분모로 한번 나누어 줘서 분모의 차수가 더 높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 알겠죠? 자, 요거를 반드시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일단 크면은 우리가 사용 가능한 혹은 적당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와 여기 아래에 있는 예제처럼 어 저기 뭐지? 나누어 줘서 이제 몫과 나머지가 있겠죠. 몫을 여기에 써주고 나머지를 여기에 써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분 분수 전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부분 분수 전개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심플 폴, 그러니까 실극점, 그러니까 실수인 극점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근이 하나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 다음번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복소 공획 극점, 그러니까 복소수가 서로 켤레의 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근의 형태가 여러 번 곱해져 있는 형태인 경우가 있었어요. 멀티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각각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봤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요 실극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극점이 그냥 하나의 실수인 경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극점이 지금 자, 일단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하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0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극점과 0점은 지금 그러니까 극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중요하게 쓰이지만 뒤쪽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HS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거를 이용한 우리가 그 주파수 응답이라는 거를 또 배우게 될 거고 그 주파수 응답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데 플롯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데 플롯을 그릴 때 그 대략적인 스케치에서
그 응답의 형태가 변하는 그러니까 순간들이 있거든. 그 순간들이 극점과 0점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극점과 0점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극점과 0점을 근처로 해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데 플롯이라고 하게 되니까 일단 극점과 0점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극점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 극점이 -1과 -4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단순 실극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요 라플라스 변환된 식 그렇죠. 예, 라플라스 변환된 식을 이와 같이 이제 두 개의 항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AT라고 하는 익스포넨셜의 -A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굉장히 많이 봤었죠. 이거를 우리가 S 플러스 A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뭐 A 대신에 1 넣고 A 대신에 4 넣고 그리고 앞 위에 그러니까 분자에 써 있는 이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형태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일단 A가 1인 경우니까 여기 캐피탈 A가 앞에 곱해지고 익스포넨셜에 -AT 아니 -AT가 -T A가 1인 경우니까 그리고 B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4T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A 값과 B 값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양변에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에 각각 그러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S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왼쪽 식에다가 S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S 플러스 4분의 2에 S 플러스 10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A 더하기 S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B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주냐? 방금 우리가 S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여기 각각의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지. 분자에 있는 S 플러스 1이 0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A만 남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9의 18. 그래서 6이 되고 그게 A 값이 되겠지. 자, 이렇게 구하게 돼요. A 값을. 자, 기본적으로는 멀티플리케이션도 뭐 거의 이거랑 유사하게 풀고 그러니까 복수 공의 극점도 같은 형태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뭐 B를 구하는 거는 각자 여기 써 있으니까 각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와 B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A 값인 6 여기다 대입하고 뭐 우리가 직접 구하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구했고 여기 써 있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저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익숙해져야 돼. 자,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범위에서는 페이저를 변환할 줄 알고 그리고 복소수 평면을 좀 이해하고 그게 되게 중요했잖아. 지금 기말고사 범위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후반부에는 이제 회로가 다시 나와요. 한 문제 정도 예제가 이제 회로를 포함한 예제가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은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세워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도메인 회로로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페이저 회로로 바꾸라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S도메인 회로로 바꾸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S도메인 회로로 바꾼 후에 그 S도메인 회로의 값을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해서 타임 도메인 값으로 만드는 거를 할 줄 알아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함수식을 S 도메인으로 S 도메인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S 도메인으로 바꾸고 다시 그 결과를 타임 도메인으로 바꾸는 것까지 연습이 다 된 거야. 알겠죠? 자, 요 과정을 우리가 16장에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심플 폴에 대한 거고 그 두 번째로 나왔던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극점의 형태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형태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자, 그러니까 극점 하나는 S라고 하는 극점이 알파 플러스 J 베타 그리고 또 다른 극점은 알파 마이너스 J 베타인 경우에 해당되고 뭐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복소 공액인 상태가 되면 그때에 나타나는 근의 그러니까 이 뭐 A 값 혹은 B 값의 형태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형태를 만족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A, B를 구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A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을 얘기했던 거고 A만 구해주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배의 리얼에 자 A 구했다고 치고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J 베타 T를 계산하면 되더라. 요게 지난 두 번째 것에 대한 풀이였고 자, 세 번째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멀티플 폴인데 그러니까 중근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와 같은 형태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D1의 S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넣어 놓은 거고 여기 뒤에 있는 S-P의 R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멀티플 폴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 S-P의 R승분의 AR, 그다음에 S-P의 R-1승분의 AR-1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fs라는 함수 그러니까 fs라는 S 도메인 함수의 S 도메인에서의 함수식이 있고 이거를 양변에다가 여기 최고차항을 가지는 요 값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fs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최고차항의 하고 최고차항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일단 AR이 하나 나오고 그 뒤에 있는 값들은 어쨌든 지금 S-P라는 항이 적어도 한 번 이상 곱해져 있기 때문에 S 이퀄 P를 대입하게 되면 뒤쪽 항들은 다 0이 되겠지. 그래서 AR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S라고 정의된 이 식에다가 S 이퀄 P를 대입하게 되면 AR 값이 나오는 거고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AR-1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랑은 좀 다른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S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요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얘는 없어지겠죠. 상수항이니까 S가 없는 상수항에 해당되니까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미분이 되면 S에 대한 미분이가 1이 되고 앞에 붙어 있는 계수인 AR-1이 남고 뒤쪽에서는 얘가 지금 요게 결국은 S제곱의 항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나오면서 뭐 2 곱하기 S-P의 형태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예. 일반화를 시키면 이와 같이 K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뭐 이렇게 여러 번 미분에 대한 RS의 여러 번 미분에 대한 값에 S 이퀄 P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 프로퍼티 테이블에 있는 프로퍼티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풀 줄 아는 것과 테이블을 적혀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제 예가 있었고 이 예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는 같이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FS는 지금 요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B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C를 만족하는 A, B, C 값을 구해줘야 돼요.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 번 곱해진 항이 있으면 그거를 뭐 n승이 있으면 그거의 n승 분의 뭐 더하기 n-1승 분의 뭐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S 플러스 1의 제곱 구해야 되고 S 플러스 1분의 B에 대한 거 구해야 되고 S 플러스 2분의 C를 구해야 되는데 가장 계산하기 쉬운 게 일단 S 플러스 2분의 C부터 없애 봅시다. 그러면 양변에다 어떻게 하면 돼? 자, 구하고자 하는 게 C면은 C만 남겨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면 돼. 그러면 S 플러스 1을 곱하면 왼쪽 항은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이 되는데 S 이퀄 마이너스 2 값을 갖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항은 뭐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곱하기 S 플러스 2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B의
S 플러스 2 그리고 더하기 C가 되겠지. 자, 여기도 우리가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으로 없어질 거고 여기도 0으로 없어질 거고 이것만 남겠지. 그렇죠? 왼쪽 항에서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분모에 마이너스 2 넣고 플러스 1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자, 이 값이 얼마가 돼? 3이 나와요.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C값 구한 거는 3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멀티플 폴에 대한 거를 봅시다. 자,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거 했으면 FS라는 식이 지금 이거예요. FS라는 식이 지금 요게 지금 FS라는 식이고 여기서 뭘 구했어? RS라는 식을 구했지. RS라는 식은 어떻게 구했지? 최고차 항을 양변에 다 곱해줬어요. 그래서 자, RS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계산해 낼 거고 RS라고 하는 식은 여기 요거 전체에다가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서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 곱해서 구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항은 A만 남고 두 번째 항은 B 곱하기 S 플러스 1 세 번째 항은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C가 남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S 플러스 2분의 3이 남겠지. 그렇죠? 왼쪽 항은.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지. 맞나?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고 여기 있는 요 항은 3의 값을 갖게 되고 그게 RS의 S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값이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없어질 거고 얘 0으로 없어질 거고 남는 거 A네. 그러면 요 값이 A가 되는데 그래서 A 값이 3이 돼요. 이해돼? 일단 여기까지 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여기까지보다 사실 더 까다로운 건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RS를 내가 지워주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구나. 다시 써야겠네. A 플러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 B를 구하기 위해서는 RS를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요것도 써줘야 되네. S 플러스 2분의 3 미분하면 DS분의 DRS는 자, S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여기 상수항은 0으로 없어지겠지? 그 뒤쪽에 있는 거는 B만 남겠고 지금 어차피 이제 없어질 항이니까 그냥 뭐 있다고 합시다. 여기 C가 붙어 있는 어떤 항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차피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없어질 거라서 그냥 계산은 더 이상 안 할게. 왼쪽 항 같은 경우는 분모의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다음에 3. 그쵸? 이렇게 되지? 그쵸? 자, 요렇게, 요 밑에 거는 지금 요거, 여기 있는 요거 S의 3을 미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S 대신에 S 대신에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C에 대한 요 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 없어질 거고, 여기 있는 항이, 3이 되네. 3이 되고, 3이 아니야. 잠깐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을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예. 여기 미분항에서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B 이퀄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에 여기 있는, 이거 이제 좀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여기 있는 요 항들의 얘가 3, 요게 마이너스 3, 그리고 요게 3을 만족하는 항들을 나타내주면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로 변환되는 그 표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 있는 표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은 뭐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하는 요 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서 풀었을 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변형된
역변환된 타임 도메인 내에서의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요거 익숙해져야 돼. 뭐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시험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라라는 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역변환을 해라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 역변환 과정에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분수 전개를 반드시 익숙하게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게 또 있고, 역변환에 대한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컨볼루션을 할 건데, 자, 사실 컨볼루션은 여기서 잠깐 이론적인 게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컨볼루션과 관련된 거는 16장에서 이제 문제화돼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인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개념적인 거를 알기 전에 좀 먼저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동영상을 봤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뭐 수학적으로 혹은 뭐 물리적으로 굉장히 모르겠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그렇죠? 일단 그거를 좀 익숙하게 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음, 아까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델타 T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펄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이런 식의 넓이가 1인 그런 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그러니까 요 폭을 줄여 나가면서 이 높이가 높아지는 형태로 했었죠.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건 뭐다? 여기 넓이는 1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t 0이지. 그러니까 델타 t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t 0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0을 0의 값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넓이가 1인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 그래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있어. 뭐 그냥 A라는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X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출력으로 Y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를 할 때 YT라고 하는 거는 XT와 AT라고 하는 시스템의 컨볼루션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 X라고 하는 입력 대신에 여기에다가 델타 T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신호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넣었을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겠지. 시스템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가 있겠지. 그 결과를 우리가 특별하게 HT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H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표시를 하고, 저거를 우리가 앞으로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임펄스 응답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어떤 시스템에 델타라고 하는 간단한 신호를 넣어서 결과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이래요.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시스템이 있어. 어떤 큰 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안을 알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수박을 산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르는 기준이 사실 두드려봐도 잘 모르겠어. 두드렸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다 두드려봐. 내가 두드리기 때문에 내 딸도 가서 두드려. 근데 뭐 뭘 사야 될지는 사실 잘 뭐 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두드리지. 두드리는 게 뭘까? 그게 입력이에요. 시스템 있잖아. 시스템에 내가 두드리는 입력을 준 거야. 그러면 거기서 출력으로 뭐가 나와? 뭐 방금 뭐 맑은 소리 뭐 그런 얘기했지만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출력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두드려 봐. 그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소리가 들리겠지.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짧고 그냥 강하게 탁 쳐봐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출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저 모르는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그러니까 열어볼 수 없는 거야. 수박 내가 갈라보고 살 수 없잖아. 가르는 순간 무조건 사야 되잖아.
이것도 내가 열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입력을 넣어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굳이 막 굉장히 어려운 뭐 사인, 코사인,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를 넣을 필요는 없겠지. 내가 복잡한 형태의 신호를 넣는 순간 여기서 출력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분석하는데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가장 쉬운 형태의 입력 신호를 넣어서 가장 쉽게 생긴 출력 신호를 얻으면 우리가 분석하기는 쉽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쉬운 혹은 가장 간단한 신호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그게 델타 함수예요. 굉장히 단순하잖아. 어떤 한순간에서만 신호가 존재하고 넓이가 1인 신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길바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강의 시간 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길에 떨어져 있는 어떤 모르는 물체를 당연히 발로 툭툭 차보지. 아니면 뭐 막대기로 쳐보든가. 자,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시스템이 있어.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서로 다른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델타라고 하는 입력을 넣어줬을 때 이제 출력으로 H1T가 나오고 H2T가 나온다고 합시다. 자, 시스템이 달라지면 나오는 아웃풋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거는 뭐 이와 같은 형태의 출력이 나오고 어떤 거는 뭐 이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다른 형태의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가 일단 첫 번째 핵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는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선형 시스템에 이런 신호와 이런 신호를 넣게 되면 자, 같이 넣어서 나오는 응답이나 아니면 얘 따로 혹은 그리고 얘 따로 넣어서 나오는 응답이나 같은 응답이 나온다. 중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선형성에서 얘기했던 게 또 뭐냐면 자, 델타 t라고 하는 입력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1 곱하기 델타 t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이와 같은 형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에 그 초록색 그 막대기였나? 얘를 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 여기에 만약에 3 델타 t라고 하는 3배만큼 증가된 임펄스를 넣게 되면 출력은 자, 형태는 동일한데 이 높이가 3배만큼 높아져서 떨어지는 형태로 바뀌는 것만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봐요.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민재야, 이해했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XT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임의의 신호는 이와 같은 어떤 그냥 뭐 특정하지 않는 그냥 이런 형태를 지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H 델타 t라고 하는 임펄스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의 값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요 특정 한 점에서의 값은 10 곱하기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물론 이제 여기가 t 이퀄 0이라고 가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델타 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 곱하기 얘가 지금 요 위치에서의 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바꿔보면 자, 지금 여기서의 값은 지금 여기 이 타이밍에서의 값을 t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 t1이라고 하는 값이고 그게 지금 여기서 10을 뜻하는 값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델타 t1이라고 하는 거를 곱하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어떤 특정 시점에서 t1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저 신호의 크기는 xt1이라고 하는 그 함수의 값을 웨이팅 팩터로 해서 델타라고 하는 임펄스를 곱해주면 우리가 신호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
여기를 T2라고 하는 순간이라고 봅시다. 뭐 낮아졌으니까 여기 한 3 정도의 값을 간다고 해. 얘를 델타 함수를 가지고 나타내면 3 곱하기 델타 뭐 T2라고 봅시다. 델타 T2가 되는데, 자, 지금 요 3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XT라고 하는 이 선상에 있는 그래프상에 있는 값이고 T2라고 하는 요 시간에서의 값이 결국 3인 거지. 그래서 XT2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꿔서 XT2의 델타 T2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면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점에서의 값을 나타내는 건데,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xt1 델타 t1이라고 하는 것, xt2 델타 t2라고 하는 요 값을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임의의 시스템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입력 들어가고 출력 나올 거잖아. 자, 델타 t라고 하는 임펄스의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의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ht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력의 어떤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면 출력도 같은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면 되겠지.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요 입력이 A를 어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 얼마가 될까? X T1 곱하기 H T1 이렇게 되겠지. 얘는 X T2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그냥 여기 뭐지 임펄스 응답에 앞에 곱해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됐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일단 이론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Y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에서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시스템에서의 응답, 그리고 X라고 하는 여기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스템의 어떤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 함수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응답을 이와 같이 임펄스 응답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까랑은 형태가 조금 다른 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면 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개가 나왔어. t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타우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둘 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와 같은 타우를 써서 표현하게 되면 x 타우의 x 타우의 h의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d.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지금 얘가 결국은 그러니까 x 타우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타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x 타우라고 하는 거가 타우에 대한 함수이라고 본다면 지금 얘를 보면은 마이너스 타우에 t가 더해진 형태잖아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h라고 하는 요 합성해야 되는 요 함수를 타임 도메인에서 뒤집어 줘요. 시간에서 반전시켜 줘. 가령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신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시간 도메인에서 만약에 이게 타우에 대한 신호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타우에 대한 신호는 반전되니까 반대쪽에 찍히겠지. 그렇죠? t만큼 2 찍히는 거야. 계산상으로는 요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에서 연습할 때는 신호 중에 하나를 뒤집어 준 후에 쉬프트 시켜가면서 그 둘 간의 곱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고,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아스테릭스를 써서 저게 컨볼루션을 해라라는 의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컨볼루션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는 요 얘기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신호의 합성이다. 타임 도메인, 그러니까 시간상에서의 신호의 합성을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정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었던 동영상에 대한 유튜브 링크가 여기 있고,
자, 그 유튜브에 있었던 그림들을 하나하나 좀 쪼개서 중요한 것들만 좀 캡처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리니어 시스템, 여기 보면은 리니어 시스템이 두 개가 나왔어서 처음에 나온 게 선형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있는 것처럼 하늘색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좀 짙은 파란색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같은 입력을 넣었어요. 델타 함수 형태의 동일한 입력을 넣었는데 그 입력을 넣었을 때 시스템이 다르니까 출력 형태가 다른 거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모노 익스포넨셜 형태로 디케이하는 형태로 지금 출력 신호가 나오고 얘는 뭐 이렇게 파도 출력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시스템이 다르면 그 파형의 형태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시스템은 같은데 입력을 뭐 다르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입력을 파란색 시스템을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출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력을 이렇게 두 개를 줬을 때에 그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입력을 두 개를 따로 줬을 때와 같이 줬을 때에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그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이고 중첩이 허용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xt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값을 웨이팅 팩터로 해서 거기에 델타 함수를 곱해서 우리가 신호를 쪼갤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마다 입력을 쪼개서 넣고 그 쪼개서 들어간 입력이 나중에 합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중첩을 좀 여러 번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델타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요 델타 dt라고 하는 거를 폭을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은 거의 무한대의 높이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넓이가 1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유닛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이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력을 하나하나 쪼개서 넣게 되면 그 쪼개진 입력에 대한 출력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겹쳐지는 형태로 되겠죠. 가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주황색 입력이 여기 색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입력이 들어갔어. 주황색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출력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같은 높이의 같은 크기를 가지는 그다음에 하늘색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 주황색과 하늘색 사이에는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야. 시간이 그러니까 뭐 한 느낌 정도 시프트 된 것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타임 시프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시프트가 생겨서 출력 뭐 이 정도의 타임 시프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동일한 신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갈색인 것 같아. 예, 갈색 신호는 지금 두 눈금 더 진행돼서 여기서 같은 신호가 나오겠지. 그렇지? 자, 입력 신호를 우리가 쪼개서 넣었기 때문에 출력 신호가 지금 그러니까 각각의 출력 신호가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연속되는 입력 신호인 거고 출력도 연속되는 출력이 나올 텐데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쪼개서 넣지 않고 같이 넣게 되면 출력도 같이 나오겠지.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를 뭐 요 시점을 t0, 요 시점을 t1, 요 시점을 t3라고 했을 때 자, t0에서의 시간에서는 아직 요 두 개의 신호가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얘만 갖고 구하면 되겠지. 근데 t1에 가게 되면 t1 시간에서의 출력을 구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신호와 그때에 해당되는 요 값이 서로 합해져야 되죠. 자, 이게 결국은 인테그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자, 그럼 여기 이제 꽤 멀리 있는 요 위치에서의 값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 값, 여기 있는 요 값,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 여기 있는 값,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이어지는 것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혹은 계산을 해서 더해줘야겠지. 그쵸? 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개념으로 묶여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러니까 컨버전을 이야기해서 하나만 더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 t와 타우의 관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진짜? 알았어. 좀 이따 다시 물어보면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신호가 여기서는 이제 뭐 같은 크기의 신호들이 들어갔는데 신호의 크기가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다시 높아진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색이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뭐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치면은 내가 여기 시간이 현재라고 보면 비교적 가장 최근에 얻어진 신호가 여기 있는 요 신호겠지. 그렇지? 그리고 계속해서 입력이 들어가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초록색을 여기 그러니까 낮은 그러니까 작은 값을 갖는 거를 내가 얘를 스케일링 시켜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도 그냥 형태는 동일한데 웨이팅 값만 달라지는 거예요. 신호의 형태는 동일하게 생겼어. 근데 그 웨이팅 값만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의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출력을 구하고자 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출력을 구하고자 하는 시점이 지금 여기 이 빨간 화살표로 눌러놓은 이 시점을 내가 이 시점에서의 이 신호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신호의 합이라는 게 출력 신호예요. 출력 신호를 구하고 싶은 거고 신호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 잘라지면은 이거 뭐 어딘가에서 잘라지겠죠? 그 시간에서 그 단면의 넓이들을 쫙 더한다라고 아까 동영상 설명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서의 얘네들의 높이 혹은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각각의 높이 혹은 넓이.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위치에서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 출력을 구하고 싶은 거고,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 그 시점에서의 각 모든 과거의 신호들까지 포함한 모든 신호들에 대한 단면을 구해서 그 넓이 합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각각의 사각형의 폭은 알고 있어. 그냥 DT야. DT라고 하는 게 폭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높이만 알면 되겠지. 자, 높이만 구하고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돼. 이해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구하고자 하는 시점은 여기에요. 이게 t야. 그래서 t로부터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이제 그 각각의 높이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높이, 그러니까 과거의 높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타우라는 또 다른 시간이에요. 이해될까? 일단 조금만 더 보자.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어 그러니까 이쪽부터 시간이 흘러간다고 치면 어딘가는 0의 시간을 갖겠지. 그렇지? 0의 시간이 있었고 0의 시간으로부터 쭉 와서 여기서의 시간이 t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 내가 시간을 이 방향으로 지금 거슬러 가는 시간을 타우라고 하게 된다면 0에서부터의 시간으로 따져왔을 때 여기 초록색이 위치한 여기서의 시간은 뭐가 될까?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의 시간이 t 마이너스 타우야.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가 뭐에 있었냐면은 자, 이와 같은 파형의 혹은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입력 신호가 결국은 xt라고 하는 이거야.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얘네들을 하나 쪼개줘서 넣어준 형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 내가 여기 이
초록색의 파형을 구하려면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될까? xt라고 하는 여기에 t 대신에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시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시간이 뭐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간 t에서 타워만큼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t-타워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웨이팅 팩터는 x의 t-타워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요 t라는 값은 고정이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이라고 보고 타워라는 값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파란색도 구해야 되고 주황색도 구해야 되고 하늘색도 구해야 되고 구해야 돼. 그러면 이 타워를 바꿔가면서 이제 구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 xt-타워라는 웨이팅 값이 곱해졌어요. 그런데 그 곱해졌을 때 이 초록색, 연두색 그래프야. 그러면 자, 내가 xt-타워라는 시간에서는 그 값이 여기 이거겠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뒤 값이지. 얼마만큼 흐른 뒤 값이지? 타워만큼 흐른 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간이 여기에요. 여기고 여기서부터 타워만큼 거슬러 올라가서 초록색이 나왔으니까 초록색이 지금 이게 t-타워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어떤 값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타워만큼 흘러가서의 시간이 t가 될 거잖아. 그치? 내가 필요한 건 요 높이인 거지. 요 높이가 지금 여기서 요거의 높이가 되는 거고. 처음에는 이만큼의 높이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디케이하고 있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타임 t에서의 시간인 거고 그래서 이 높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했고 여기다가 dt라고 하는 이 폭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물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는 웨이팅 팩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스케일 값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 되어 있다고 봅시다. 스케일 값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에 dt만 곱해주면 저 사각형의 높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 타우라고 하는 시간만큼 흘렀을 때에 요 초록색의 단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의 입력을 넣어줬을 때에 출력 함수가 있을 거고 그 출력 함수 안에서 타우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높이가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여러 각도를 좀 틀어가면서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시간에서의 어떤 그 출력인 거고 그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만큼을 타우만큼을 거슬러 올라가서 t-타우만큼의 시간에서의 입력 웨이팅 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우리가 높이를 구해줬다. 그리고 그것만 알면 되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XT라고 하는 아까 입력 신호에 대한 그 값은 주어져 있다고 하고 각각은 지금 입력 신호와 임펄스의 합으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곱으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출력도 XT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와 델타 T라고 하는 임펄스의 곱으로서 지금 이 신호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출력도 XT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와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의 곱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와 얘를 알고 있고 그러면 얘는 동일하고 그렇죠?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자, 이제 뭐 사실 다 됐어요. 다 돼서 지금 여기 인풋 펑션이라고 하는 것의 x라고 하는 아까 xt라고 썼던 것이 인풋 펑션인 거야. 그러니까 입력 함수에 대한 거고 그것에 t-타우만큼의 값을 곱하게 되면 여기서의 웨이팅 값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입력이 xt와 델타 t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잖아. 델타 t는 어차피 같이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면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거는 이 델타 함수에 얼마만큼의 웨이팅 값이 곱해져서 이 시스템에 들어갔냐라는 걸 알아야겠지.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 시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디케이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타임 t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는 타우만큼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신호가 처음 아웃풋을 내고 타우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과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여기 디케이 된 만큼의 값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 응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에 타우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타우를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든 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든 여기서 이렇게 나오든 자, 시작 시점으로부터 타우만큼 흘렀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 형태도 동일해. 달라지는 건 뭐야? 앞에 붙은 XT라고 하는 웨이팅 값만 달라져서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타우만 들어가도 상관없지.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H 타우라고 하는 것이, 자, H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이 함수에 자, 지금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뭐 0, 여기는 뭐 1, 여기는 10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들어가긴 했겠지만 각각을 나눠서 본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입력 신호, 그러니까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가 나와서 출력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0으로 본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타우만큼 흐른 후에 그 값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겠지. 모든 신호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h라고 하는 함수의 타우 시간에서의 값을 구하고, 자, 그 앞에 곱해져야 되는 게 웨이팅 팩터예요. 아까 웨이팅 팩터는 xt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뭐 시간 0부터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면은 자, t 마이너스 타우만큼의 시간이 지난 여기서의 이 웨이팅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 웨이팅 값이 이렇게 t 마이너스 타우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구한 거는 이 높이인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높이. 이 넓이는 이미 알고 있어. dt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dt 알고 있고 높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dt를 곱하게 되면 지금 요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 어디였냐? 타임이 어디였냐? 아, 그치. 여기가 내가 구해야 되는 t잖아요. 이 t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과거의 값들을 모두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쉬프트에 가면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방금 전에 구했던 이 높이에다가 델타 t라고, 델타 타우구나, 참. 델타 타우라고 하는 이 폭을, 그러니까 각각의 사각형의 폭을 곱해주면 이 하나하나의 넓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타우를 쉬프트에 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 타우 값이 그러니까 쉬프트 된다라고 하면은 타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풀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돼? 그게 합성곱 혹은 컨볼루션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얘가 뜻하는 거는 신호의 합성이에요. 꼭 회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모든 신호와 시스템에 있어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의 합성 결과는 컨볼루션을 구해요. 자, 그리고 그 컨볼루션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yt는 xt 컨볼루션 ht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적분의 형태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교환법칙 성립해요. 그래서 ht가 먼저 나와도 되고 아니면 입력 신호인 xt가 먼저 나와도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적으로 풀 때는 결국은 얘가 혹은 얘가 시간축에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쉬프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계산하기 쉬운 시그널을 요 위치에 놔주면 돼.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알겠지? 일단 요 컨버션의 개념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원래 이제 컨버션을 갖고 들어온 이유는 컨버션을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하면은 계산이 편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컨버션이 나왔으니까 컨버션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DT라고 하는 것이 F와 G의 신호의 합성이에요. F와 G의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의 합성이고 그거를 우리가 컨버션을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F 타우 곱하기 G의 D-타우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이게 컨버션이고 타임 도메인에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굳이 증명은 써 있는데 봐보세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의 결론을 보면 자, 우리가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FS와 GS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분 안 하고 각각의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있으면 이것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단점은 다시 역변을 해줘야겠지. 그렇죠? 역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만 불편할 뿐이지 이거 적분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써 있는 거는 지금 당장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달함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우리가 HS라고 하는 것으로 또 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속된 기호예요. HS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전달함수예요. 시스템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S도메인에서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달함수야. 거기에 입력이 들어간 거야. VIS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출력이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이와 같은 출력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함수를 알고 있고 만약에 입력값을 알고 있으면 S도메인에서 이 둘 간의 곱으로서 출력을 구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출력을 알고 있고 전달함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얘는 VO 나누기 HS로 구하면 돼.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으로 입력 혹은 출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나중에 16장에서 연습하게 될 거예요. 네, 일단 먼저 좀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서 여기 예제 2개 남았어요. 이제 15장에서. 자, 우리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응용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연습할 거고 요거 다음에는 회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보면은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뭐 t가 0보다 클 때에 정의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ut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있는 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니셜 밸류가 나와 있지. x의 제로 마이너스에서의 값이 1, 그리고 x 미분의 1차 미분의 제로 마이너스의 값을 2라고 했어요.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의 그 완전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민재야, 자, f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fs라고 합시다. 그러면 f't의 라플라스 변환 뭐지? 자, f의 1차 미분된 결과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곱하기 fs의 마이너스 f0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풀 거라는 얘기야. 자, 이거를 뭐 한꺼번에 라플라스 변환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 나눠서 할게요.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 얘의 라플라스 변환, 얘의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지워볼게. 지우면 자, 일단 얘부터 해봅시다. 굉장히 많이 보던 형태가 나왔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야. 얼마지? s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익숙해져야 돼. 그렇지? 뭐 이렇게 당연히 표가 주어질 텐데 그 표 보면서 해야 될 정도면 문제를 되게 안 풀어본 거야. 여러분들 기말고사 볼 때쯤에는 그냥 이 정도는 표 없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이게 그냥 외워서 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우리가 x, s로 하면 되겠지. 그렇지? 요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방금 했던 것처럼 s의 x, s의 마이너스 x의 이렇게 쓰면은 헷갈리겠지? x의 제로 마이너스. 자, 문제에서 x의 제로 마이너스가 1이에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얘 구합시다. 물론 나중에 여기 앞에다가 웨이팅 팩터 4는 곱해줘야 돼. 자, 여기 두 번 미분한 거는 자, 지금 이것에 한 번 더 미분이잖아요. 저거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여기 4를 제외한 xs잖아. 이거에 그러니까 요거에 여기 써 있는 요거에 s를 곱해주면 돼. s에 s x s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게 돼? 자 f2 그러니까 f 프라임에 대한 이게 얘가 뜻하는 게 f 프라임에 대한 미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빠지면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f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주어졌어요. 2로.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것들을 다 넣어서 써준 게 지금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일 앞에 쓰여져 있는 게 얘를 정리하면 s제곱 x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여기 s제곱 x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 번째 여기에 4 곱하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sx sxs 마이너스 발음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3xs 그리고 s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xt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잖아. xt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xs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xs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s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는 s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xs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쭉 이어질 리가 없는데 여기서 끊어줘야 돼. 자, 이거 이퀄 이렇게 되는 거고 x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부분분수 전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부분분수 전개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야 돼요. 분모 3차, 분자 2차. 그러면 그냥 이대로 쓰면 되지. 그리고 모두 다 단순 실극점을 가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 s 플러스 3분의 c와 같은 형태로 쓰고 개수를 구해줘야겠지. 그냥 a만 한번 같이 구해볼까? a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 fs를 fs라는 거를 s 플러스 1,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 플러스 3분의 s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13으로 나타내면 이게 s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s 플러스 2분의 1 빼기 플러스 3분의 1.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b, c.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러면 자, 일단 얘는 지워질 거고 a만 남을 거고 여기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1 곱해지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요거 지워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쵸? 대입하면 지금 분모가 1 곱하기 2 분의 1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8 플러스 13. 그러면 6이 되나? 15에 6. 그래서 여기 3이 나오네. 이거 이퀄 3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순간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그 값이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 값이 3이 나오고 같은 방법으로 b와 c를 구하면 b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1, c 값은 1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계산해 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 단순 실극점 형태이고 우리가 익숙한 형태죠? 자, 다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의 라플라스 변환이 s 플러스 a분의 1인 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거의 역변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a 대신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가 아니겠고, 자 마이너스, 자 s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a 대신에 2가 들어가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리고 s 대신에 3 들어갔지? 그러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t. 요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 xt라는 거예요. 이해돼? 요렇게 푸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이용할 거야. 일단 2차 유인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 물론 이제 S 도메인에서는 좀 해석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다르게 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갖고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2차 미분 방정식 혹은 1차 미분 방정식을 구하고,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ys, 그러니까 값을 구하고 타임 도메인 값을. 이 다음에서 우리가 회로를 하나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굉장히 오랜만에 회로가 하나 나왔는데, 자 1V 전원이 있고 여기 UT라고 하는 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 1N2, 2옴, 그리고 5분의 1F 소자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합시다. 그러면 전압 상승하는 게 1V와 UT라고 하는 전압원에서 전압 상승이 있고, 나머지 소자에서 모두 다 전압 강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부에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봤을 때, 자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량, 그리고 이게 2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량,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자, 여기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량인데, 여기 1이라는 값은 왜 나오냐면 여기 VCS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초기 조건이 주어졌어요. 저 값을 대신 넣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전압 상승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1 플러스 UT.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하면 될까? S, I, S, 마이너스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그렇죠? 맞아? 자, 그러면 요거는 요 두 번째 항은 그냥 2 곱하기 IS가 될 거예요. 세 번째 항은. 자, 일단 얘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적분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S로 한 번씩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5 곱하기 S분의 I, S로 풀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값이 얼마였지? S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S분의 1, 그리고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S분의 1 있고, UT라고 하는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변환도 S분의 1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 결과가 지금 아래쪽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초기 값에 해당되는 어디 갔냐?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게 지금 0으로 대신 쓰여져 있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2 곱하기 i에 대한 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is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is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켤레 복소수를 이제 극점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j2 플러스 마이너스 j2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고,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s 플러스 1 마이너스 j2를 곱하고 s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j2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s 플러스 1 마이너스 j2를 곱한 후에
이 P는 왜인지 모르겠다. 예, 이거 빼야 되겠다. 마이너스 1 플러스 J2라고 하는 값을 S 대신에 대입해서 S 이퀄 P 이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A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4분의 J1이라고 나오고 이거를 뭐 지수 극형식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90으로 써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2 곱하기 리얼의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지금 이게 지금 S 플러스 1 플러스 J2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S 플러스 A분의 1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A 값이 1 플러스 J2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를 넣어주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플러스 J2의 T라는 게 지금 뭐냐 그 S 그게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의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값에다가 A 값을 대신 A 값을 구한 요거를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 실수에 해당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값은 여기 해당되는 값은 그냥 밖으로 뺀 거야. 어차피 실수 값이니까. 그리고 앞에 2배 곱해진 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만 나와서 계산을 하면 지금 이와 같이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조금 더 계산하면 여기까지는 가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할까요? 자, 이거를 하면은 끝나는데 시간이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누가 문 두들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제 한 문제 남았어요. 요거 하나 풀면은 15장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5장 끝내고 16장 들어갈 테니까